기수는 통장을 보다 손을 멈췄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30만 원. 수취인 이름은 김영태. 이게 누구야? 아내는 얼버무렸죠. 교회 헌금이야. 하지만 그날 밤 베란다에서 들려온 목소리. 영태 씨, 이번 달도 보냈어요. 몸은 좀 어때요? 기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태, 김영태.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새벽녘 창고에서 낡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가해자 김영태. 20년 전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울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만큼 늘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남쪽 마을 끝자락, 낮은 단층집 한 채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마당 한쪽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죠. 이곳에 사는 기수와 분이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기수는 올해 68, 분이는 66이에요.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센 지 오래지만 아직 허리는 곱고 걸음도 단단합니다. 기수는 평생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퇴직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달 초가 되면 안경을 쓰고 통장을 꺼내 놓습니다. 종이 위에 수입과 지출을 빼곡히 적어가며 한 달 살림을 정리하는 게 기수의 습관이죠. 분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웃지만 기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습관이야, 습관. 돈은 꼼꼼히 봐야 해. 오늘도 기수는 거실 탁자 앞에 앉아 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연금 입금 내역,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하나하나 체크하며 노트에 옮겨 적어가던 기수의 손이 갑자기 멈춥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고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이건 뭐지? 통장 내역 중간쯤 매달 15일마다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30만 원. 수취인 이름은 김영태. 기수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김영태? 누구지? 친척 중에 그런 이름 없는데. 기수는 통장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분이는 싱크대 앞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김영태라는 사람한테 매달 30만 원씩 나가는데. 분이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배추 잎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하지만 분이는 금방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교회 헌금이야. 매달 자동이체 해놓은 거. 교회 헌금을 개인 이름으로 보내. 기수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분이는 배추를 씻으며 말했습니다. 장학금 같은 거야. 교회에서 어려운 학생들 돕는 거 있잖아. 그거. 기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교회 일에 마음 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왠지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기수는 다시 통장을 펼쳐들고 김영태라는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김영태, 김영태. 저녁 식사 후 분이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문을 닫더니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기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귀는 베란다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영태 씨, 이번 달도 보냈어요. 몸은 좀 어때요? 기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영태? 김영태? 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애틋한 느낌이 묻어났어요. 네,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약은 잘 드셨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분이가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기수는 재빨리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분이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영태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분이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기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태, 김영태,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지나 창고 쪽으로 갔어요. 창고 안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수는 손전등을 켜고 박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 위에 태수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를 열자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색바랜 졸업 앨범, 그리고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기수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교통사고 합의서.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가해자 김영태 당시 53세. 기수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합의서를 다시 펼쳐들고 가해자 이름란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김영태. 틀림없습니다. 20년 전 아들 태수를 앗아간 바로 그 이름이었죠. 기수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 관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던 그날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5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참이었습니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치였죠. 기수는 합의서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어요. 이 자식이 김영태야. 기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때 20년 전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 김영태는 합의를 원했어요. 보험 처리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죠. 기수는 돈 따위 필요 없다고 소리쳤지만 결국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영태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기수는 김영태라는 이름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있다니. 기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아내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채 돕고 있는 걸까? 기수는 박스를 다시 닫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새벽녘까지 기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분이를 바라보았어요. 분이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아내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기수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한두 시간 잔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이가 된장찌개와 밥을 내왔지만 기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기수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여보, 김영태라는 사람 정말 교회 사람이야? 분이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분이가 말했어요. 왜 또 그 얘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그냥 어려운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이고 몸도 불편하고. 기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아내가 진실을 말할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밥을 몇 숟가락 떠먹은 기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파묻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확인해야 합니다. 김영태가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기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매달 15일마다 3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달은 20만 원, 어떤 달은 40만 원이었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 송금됐어요. 기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에 360만 원. 만약 몇 년 동안 보냈다면 기수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송금일인 15일 아내를 따라가기로요.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15일 아침 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기수는 이불 속에서 눈만 살짝 뜨고 아내를 지켜봤어요. 분이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장 보러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응, 다녀와. 기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분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수는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분이는 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기수는 재킷을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뒤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분이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수는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 버스 한 대가 도착했어요. 분이가 버스에 올랐고 기수도 서둘러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기수는 맨 뒷자리에 앉아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수도 조심스럽게 일어나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분이는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고 기수는 멀찍이 떨어져 뒤를 밟았습니다. 분이가 멈춘 곳은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평화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분이는 병원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수는 그 자리에 서서 병원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요양병원, 평화요양병원. 기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영태가 여기 있는 걸까? 기수는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수는 입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로비 한쪽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안내 데스크 뒤로 젊은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죠. 기수는 복도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 양쪽으로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느 방에 있을까? 기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 그때 안내 데스크 쪽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기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간호사가 친절한 얼굴로 기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 김영태 씨 병문안 왔는데요.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203호실이요. 근데 면회는 보호자만 가능한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기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기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98호, 199호, 200호. 방번호가 하나씩 올라갔어요. 기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201호, 202호, 그리고 드디어 203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태 73세. 기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태 73세. 맞습니다. 20년 전 53세였던 김영태라면 지금 73세가 맞아요. 기수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게요. 창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약은 드셨어요? 간호사님이 아까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밥은요?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김영태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분이의 목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수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옆에 분이가 앉아 있었어요. 침대엔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한쪽 팔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니.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의 손을. 기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김영태의 입에 가져다 댔어요. 김영태는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분이가 죽을 먹이는 모습을 보며 기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기수는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김영태를 돌보고 있다니. 돈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병원까지 찾아와서 밥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고 있다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기수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눈이 따갑고 목이 메었습니다. 기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20년 전 장례식장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자신의 모습, 옆에서 같이 울던 분이의 모습. 그날 이후 둘은 말을 잃었어요. 몇 달 동안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가해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기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배신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분노, 슬픔, 허무함. 기수는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203호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수는 재빨리 일어나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분이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지 평온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복도를 따라 로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수는 분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03호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패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김영태. 기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수는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어요. 기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기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분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곧 전화기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기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엔 분이가 김영태의 손을 잡고 있던 모습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분이는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분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점심은 드셨어요? 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기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오늘 밤 기수는 분이에게 물어야 합니다. 김영태가 누군지, 왜 돌보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언제나처럼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분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식으면 맛없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문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기수는 침대에 누운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기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밥그릇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왜 그래요? 뭐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기수는 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기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장 봤다니까요. 시장 갔다 왔어요. 시장? 기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장 말고 다른 데는 안 갔어? 분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국그릇을 들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병원 갔다 왔지. 기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화요양병원 203호실. 김영태.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그릇을 내려놓는 분이의 손이 떨렸어요. 그릇이 식탁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김영태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기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어요.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대답해. 알고 있었냐고. 알고 있었어요. 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수는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돈을 보내? 왜 병원까지 찾아가서 밥을 먹이고 손을 잡아줘?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 아들 죽인 놈이잖아.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당신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기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들은 25에 죽었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 사람도 분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도 그날 아내를 잃었어요. 기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고 나던 날 김영태 아내도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 아내도 그날 죽었어요. 우리가 태수 장례식 치르던 날 김영태도 아내 장례식 치르고 있었어요. 기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도 그날 기수는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분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고 나고 5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김영태를 봤어요. 시장에서요. 휠체어 타고 있더라고요. 너무 말라서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반신불수래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자식도 없고 혼자 요양병원에서 살고 있어요. 기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지나쳤어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그렇게 야윈 얼굴로 혼자 앉아있던 모습이.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갔어요. 시장에. 그 사람 또 거기 있더라고요. 혼자 김밥 하나 사서 먹고 있었어요. 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우리 아들도 불쌍하지만 그 사람도 불쌍했어요. 기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김영태도 아내를 잃었다니. 기수는 20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김영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워하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 분이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영태도 피해자였던 걸까? 아니야, 아니야. 기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해자는 가해자야. 아무리 아내를 잃었다고 해도 우리 아들을 죽인 건 사실이잖아. 기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안 돌아와. 김영태가 아내를 잃었든 말든 그게 우리 아들 죽인 걸 변명할 순 없어.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용서한 것도 아니고 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요. 기수는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았구나. 기수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기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해 못해. 그 사람 불쌍하다고 도와줄 수 없어. 우리 아들 생각하면 도저히 못해.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아도 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기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분이의 말을 되새겼어요. 김영태도 그날 아내를 잃었다. 반신불수가 됐다. 혼자 요양병원에서 살고 있다. 기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순 없었어요. 아직은요. 그날 이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기수와 분이는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말을 잃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주보지 않았어요.
분이는 식사를 차려놓고 먼저 자리를 떴고 기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수는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소주 한 병씩.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엔 분이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날 아내를 잃었어요. 기수는 술잔을 입에 가져갔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갔어요. 먼지 쌓인 박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태수의 유품들, 낡은 운동화, 색바랜 졸업앨범, 교통사고 합의서. 기수는 운동화를 손에 들었습니다. 태수가 고등학교 때 신던 운동화였어요.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났지만 태수는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수는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수야, 아빠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 용서가 뭐가 대수냐? 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기수는 운동화를 도로 박스에 넣고 졸업 앨범을 펼쳤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5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습니다. 기수는 앨범을 닫고 박스를 도로 창고에 넣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따갑고 눈물이 났어요. 분이는 여전히 병원에 갔습니다. 매달 15일뿐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평화요양병원을 찾았어요. 기수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외출할 때마다 기수는 창문 너머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분이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도시락통을 챙겨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수는 분이가 집을 나선 뒤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분이의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의 방은 늘 깨끗했어요. 이불은 반듯하게 개져 있었고 옷장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수는 옷장을 열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무엇을 찾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냥 분이에 대해 뭔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왜 김영태를 돌보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서랍 안엔 옷가지들과 수건, 양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기수는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공책 한 권이 있었어요. 기수는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분이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였습니다. 기수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다. 김영태는 많이 야위었다. 밥을 거의 먹지 못한다고 했다. 간호사가 말하길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가슴이 아팠다. 이 사람을 돌보는 게 옳은 일인가? 당신은 뭐라고 할까?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 기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김영태가 말했다. 태수가 꿈에 나온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용서? 나도 모르겠다. 용서한 건지, 그냥 불쌍해서 돕는 건지. 태수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니? 기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분이도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왔구나. 기수는 공책을 도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분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분이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기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분이를 바라봤어요. 분이는 기수를 보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기 시작했어요. 기수가 물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분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영태는 어때?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수를 바라보는 분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한 달 정도 남았대요. 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김영태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기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해서.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혼자 두면 아무도 없이 죽을 것 같아서요. 기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말을 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근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태수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태수는 착한 아이였잖아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 태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가시면 대신 들어드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태수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김영태를 용서했을까요? 기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 용서할 수 있을지. 근데 기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수도 눈물을 닦았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 기수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이도 함께 앉았어요. 둘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기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용서가 뭘까? 그게 뭐가 대수일까?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미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워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기수와 분이 사이의 냉기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기수는 더 이상 분이의 외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이는 빨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마당에 빨래줄을 치고 젖은 옷가지들을 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기수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분이의 가방이 소파 위에 놓인 걸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청가방. 분이가 병원 갈 때마다 들고 가는 가방이었어요. 기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기수는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호기심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도시락통, 물티슈,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지퍼 주머니 하나. 기수는 주머니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편지 봉투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분이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우표 자리엔 10년 전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수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분이는 아직 마당에 있었어요. 기수는 봉투를 열고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글씨는 떨리는 악필이었어요. 기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분이님께 저는 김영태입니다. 20년 전 당신 아드님 태수를 사고로 잃게 한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저지만 죽기 전에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당신 아드님이 제 꿈에 자주 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힘껏 밟았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핸들을 꺾었지만 늦었습니다. 기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수는 편지를 더 읽었어요. 사고조사 때 정비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에 결함이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고는 이미 일어났고 당신 아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마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수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브레이크 결함, 정비소 기록. 기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하든 김영태는 가해자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기수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날 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던 참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 아드님 장례식 날 저는 아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기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기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아드님과 제 아내를 지키지 못한 벌입니다. 기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영태도 피해자였습니다. 브레이크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고 아내를 잃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수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제게 보내주시는 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당신이 제게 보여주신 자비입니다. 용서라고 감히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영태 올림. 기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 않았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를 지퍼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를 가방 안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마당에서 분이가 들어왔습니다. 빈 빨래 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기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거실로 와서 기수를 봤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편지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브레이크 결함, 아내의 죽음, 반신불수, 20년 동안의 지옥. 분이가 다가와 기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기수는 눈을 떴습니다. 분이를 바라봤어요. 편지 봤어. 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편지요? 김영태가 보낸 편지. 당신 가방에 있던 거. 기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이었다는 거 진짜야?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기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몰랐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김영태를 미워하기만 했어. 분이가 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기수는 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이제 뭘 해야 해?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수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기수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면도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기수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68회를 살아온 얼굴이었죠. 분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수가 거실로 나오자 분이가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요? 일찍 일어나서. 병원. 기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평화요양병원. 김영태 만나러 가려고. 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기수를 돌아봤어요. 정말요? 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갈게. 당신은 집에 있어. 같이 갈게요. 분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혼자 가야 해. 분이는 기수를 바라봤습니다. 기수의 눈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기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기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평화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수는 버스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지난번 왔을 때와 똑같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기수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은 간호사가 기수를 봤습니다.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203호실. 김영태 씨. 기수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분이세요? 기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면회 가능하세요. 근데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오래 계시면 안 돼요. 기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200호, 201호, 202호, 그리고 203호실 앞에 섰습니다. 기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내렸어요. 다시 손을 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희미한 빛만 들어왔어요.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기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김영태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하얗게 센 머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늘게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김영태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수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김영태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김영태구나. 20년 전 아들을 앗아간 사람.
기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연민, 슬픔, 안타까움. 김영태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기수를 봤어요. 김영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기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김영태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어요. 죽이러 오셨습니까? 기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죽이러 왔냐고. 기수는 김영태를 바라봤어요. 김영태의 눈엔 두려움보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기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애쓰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기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야 이해하러 왔습니다. 김영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른 뺨을 타고 눈물이 천천히 흘렀어요. 김영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드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숨을 몇 번 몰아쉬고 나서 계속 말했어요. 참 착했습니다. 사고 나고 제 꿈에 자주 옵니다. 기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영태가 또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착했습니다.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수가 대답했습니다. 편지 받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이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김영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수는 김영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위에 축 늘어진 마른 손. 기수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뻗었어요. 김영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김영태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미안합니다. 기수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만 미워했습니다. 당신 고통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태는 기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손 위에 얹은 기수의 손을.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기수는 김영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김영태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기수는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일어서서 김영태를 내려다봤어요. 김영태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허리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기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로비로 나왔어요. 병원 밖으로 나와 가을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기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기수는 눈물을 닦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전화벨이 울렸어요. 분이가 받았습니다. 평화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분이는 거실에 앉아있던 기수를 바라봤어요. 김영태 씨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대요. 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편히 쉬시겠지. 분이가 물었습니다. 장례식 갈까요? 기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가자.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이틀 후 기수와 분이는 평화요양병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소박한 장례식이었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몇 명과 요양보호사 한 분, 그리고 기수와 분이뿐이었어요. 빈소 앞에는 김영태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이도 옆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김영태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 간호사 한 분이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분이님,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는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분이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분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분이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수가 물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 분이는 편지를 기수에게 건넸습니다. 기수는 편지를 읽었어요. 분이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자비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태수에게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김영태. 기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기수는 마당으로 나가 낡은 화로를 꺼냈습니다. 분이가 따라 나왔어요. 뭐 하려고요? 편지 태워서 태수한테 보내주려고.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수는 화로에 불을 지폈어요. 김영태의 편지를 천천히 불 속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기수와 분이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기수와 분이는 태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묘지였어요. 태수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수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아빠가 이제야 알았다. 미움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더라. 아빠는 20년 동안 미움 속에서 살았어. 근데 이제 알겠어. 그게 잘못된 거였다는 걸. 분이도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도 미안해. 혼자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았구나. 이제는 아빠랑 같이 살아갈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기수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도 기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이가 기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자원봉사 가는 날인데 같이 갈래요? 김영태가 세상을 떠난 후 분이는 평화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산책을 도왔어요. 기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응,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함께 평화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분이가 환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환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수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이를 따라다니며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신문을 읽어드리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할머니가 기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우릴 안 찾아오는데 두 분은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기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자원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기수와 분이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잖아. 나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당신한테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기수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하자. 뭐든지 같이.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기수는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바라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이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기수는 마당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기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야, 아빠 잘하고 있지? 김영태 씨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시겠지.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렴. 분이가 부엌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기수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간다. 기수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코스모스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수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분이가 밥그릇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기수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분이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가끔씩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잃었던 평온이 다시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용서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기수와 분이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듣고 계신 지역명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